지금 이 순간 이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툭 끊어버린 일. 오랜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상처를 긁고 지나간 일. 배우자가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간 일. 그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속으로 삼키고 혼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삼킨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감정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거나 괜히 모든 것이 허무해지거나 이유를 모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평생 삼켜온 감정들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앞으로 누군가가 서운하게 굴 때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 서운함을 담아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댓글창에 네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직 그런 감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요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살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학교 선생님으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몸 하나 돌볼 새가 없이 사셨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에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어르신은 몇 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셨지만 갈비찜도 하시고 잡채도 만드시고 전도 부치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이 예전이랑 좀 다르네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그냥 허무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눈물이 갈비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르신도 아셨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한 듯 받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한마디 흠을 잡는다는 것. 그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터진 겁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예민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약해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꽉 차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넘쳐 흐릅니다. 박순자 어르신처럼 평생 참고 삼켜온 분들은 그 그릇이 이미 70년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닌 겁니다. 그 한마디가 70년치 억울함의 뚜껑을 건드린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삼켜온 감정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게 굴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내가 덜 상처받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감각입니다. 오래 가까이 지낸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라고 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감각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며느리는 갈비찜 맛이 달라진 것을 그냥 사실로 말한 겁니다. 자신의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어떻게 박힐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서운하게 구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억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내가 받는 상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75살 김정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습니다. 슬아의 딸이 둘인데 둘 다 도시에 나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40년 지기 친구인데 이번에 만났더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손주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2시간을 내리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지요. 그 친구가 한 번도 저한테는 잘 지내냐고 묻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억울한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공허한 느낌. 뭔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관계에 대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덤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고작 5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표면적인 관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어쩌면 처음부터 표면적인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만 한 것도, 여러분한테 안부를 묻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 관계의 실제 깊이가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슬프게 들리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에게 해방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그 친구를 너무 깊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내 깊은 감정을 거기에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와 현실의 크기 차이가 바로 상처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7살 이명희 어르신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신데 이 어르신의 고민은 좀 다릅니다.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그러냐 하고 끝이에요. 위로 한마디를 못해요. 뭔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서운해요.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기대가 생기는 게 내 문제인 건가요? 이명희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내 문제인 건가요? 기대를 하는 게 내 문제인 건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대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반복해서 상처받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절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에서 온다. 30년 동안 위로 한마디 못 해온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삽니다. 그 기대가 반복적인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들은 어렵거나 돈이 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들입니다. 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실 번호를 적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감정은 인정받아야 소화가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 지금 서운하다. 나 지금 상처받았다. 딱 이 한마디만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예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학이라고 합니다. 미국 UCLA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만으로도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이 진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며느리가 갈비찜 맛이 달라졌다고 말한 것, 이건 갈비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내 노력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확대 해석할 때 상처가 훨씬 커집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개인화 오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나와 연결 짓는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한 것이 오늘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감정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나를 겨냥해서 한 건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상처의 깊이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의 주소를 바꾸세요. 아까 이명희 어르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위로를 못 해온 남편에게 위로를 기대하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대의 주소를 바꾸는 겁니다. 위로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남편에게는 남편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세요. 같이 밥 먹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정적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세요. 오랜 여자친구, 같은 처지의 이웃, 아니면 일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30년 동안 그래온 사람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운 세대가 아닙니다. 감정을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냥 참는 게 더 낫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크고 어려운 감정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드시면서 이 국이 좀 짜네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이 장면이 슬프네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 근육이 생겨야 나중에 더 중요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빠,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좀 서운했어.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회복 의식을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그 감정을 털어놓습니까? 혹시 아무데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혼자 안고 계십니까?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듯이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음에 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십니다. 방치된 상처는 아뭅니다. 하지만 덧나기 쉽습니다. 여러분만의 회복 의식을 하나 만드세요. 서운한 일이 있었던 날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가까운 공원을 30분 산책하는 것, 일기장에 3줄만 쓰는 것,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감정이었고, 그래도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 이 3줄만 써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돌봐야 내 주변 사람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반복해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리를 늘린다는 것이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할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만나는 횟수를 한 달에 1번에서 2달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만날 때마다 사소한 말로 상처를 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이게 서운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관계는 거리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밀착된 관계일수록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립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7번째 방법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어린 나를 대하듯 대해주세요. 이 방법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치료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내면 아이 치유라는 개념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서운해하는 내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른인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많이 서운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충분히 잘했어. 이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십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이 행위가 뇌에서 실제로 진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면 됩니다. 8번째 방법입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 진부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서운하고 상처받았는데 감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운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위험한 것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부정 편향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루에 좋은 일이 10개 있어도 나쁜 일 1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는 이 부정 편향에 맞서는 훈련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줬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을 매일 3주만 지속하면 뇌의 기본 설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더 적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는 뇌로 바뀝니다. 9번째 방법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에게 두세요. 아까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친구가 아들 자랑, 손주 자랑을 하고 돌아온 뒤에 공허하고 뒤처진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친구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친구의 상황과 내 상황을 비교한 겁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좋은 자식 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비교를 계속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걸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이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친구 자랑 앞에서 무의식적인 비교가 시작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10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 많은 분들이 서운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작게라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이웃. 산책할 때 인사해주는 동네 어르신. 어쩌다 한 번이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 이런 사람들에게 써도 여러분의 삶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친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친구는 덕을 나누는 친구여야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을 주는 친구 10명보다 진심으로 챙겨주는 친구 1명이 훨씬 값집니다.